다시 이제 유년 시절로 좀 돌아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장문 그 시간에 네. 예, 국어 선생님 길나무 아래 예, 푸른 그늘이 예, 살아 그렇습니다. 숨쉰다 해서. 근데 이제 그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 시인들이나 작가들이 이렇게 물어보면요. 네. 그런 계기성이 있어요. 네네. 뭐 자기가 좋아하는 뭐 남자친구에게 또는 뭐 여자친구에게 또는 제일 우리가 합당한 것이 이제 학교에서 무슨 네. 상을 탔다든가 글짓기에 그렇게 해서 그 어떤 흥분된 네. 또는 그런 그 기쁨들 이런 것들을 잊지 못해서 평생 글에 대한 미련을 갖고 기웃거리고 하다가 이제 결국 시인이 되거나 소설가가 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글을 쓴다는 것 자체는 일종의 그 점지인가요? 점지. 네. 아예 그 딱 정해진 네.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건 숙명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네. 그렇게 네. 정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저도 예. 동감해요. 그러십니까, 선생님? 왜냐면 주변에 예. 뭐 시를 좋아하고 음. 시인이 되고 싶어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 그랬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시인이 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시인이 꿈이었지만. 그리고 시인이 되려는 꿈을 포기했는데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또 시인이 됐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셨군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태어나자마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또는 태어나자마자 상실감 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결핍이라고 네. 하는 그런 부분인데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셨거나 네. 뭐 또 그 사는 거처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고생스럽게 이렇게 유년 시절을 보내거나 이런 계기성이 있단 말이죠. 네네. 혹시 선생님께서는 뭐 그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아니요. 아까 그 어머님이 문학적 기질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저희 부모님이 예. 어렸을 때 이제 일본으로 가셔서 예. 예, 거기서 이제 해방 이후까지 쭉 거기서 계셨고 예. 두 분이서 일본에서 만나서 결혼하셨고 그리고 해방되자 이제 일본에서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귀국을 하실 때 이제 저희 오빠하고 언니를 일본에서 낳고 그리고 이제 귀국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귀국을 하다가 뭐 제가 본 건 아니고 저도 뭐 부모님께 얘기만 들었고 부모님이 지금 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일본에서 본 돈은 이제 갖고 오다가 현해탄에서 잃어버리고 왜 막 풍랑이 심하니까 예. 물건들을 다 버리라고 해서 다 버렸대요. 아하. 다 버려야 했고 그 이후에 아버님이 이제 와서 뭔가 이제 사실 제 아버님이 일본에서 이제 기독교를 믿기 시작해서 해방 후에 다시 나와서 이제 언니 오빠하고 와서 있을 때 그 신학대학을 가셨어요. 신학대학을 그러니까 자식들 낳고 저희들 했을 때 이제 어머님을 이제 두고 이제 육지로 육지로 가서 신학대학을 하고 나오셔서 이게 조금 늦었지만 나오셔서 거기서 이제 연수받고 다 해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 아버님이 또 거기다가 또 제주에서 하셨으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초빙에 가는데 시골 교회들이 뭐 월급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7남매인데 언니 오빠가 이제 일본에서 나서 저희들하고 나이 차가 좀 있거든요. 있는데 언니 오빠들은 일찍 이제 뭐해서 육지로 나가서 이제 학교 교사 그때 뭐 오빠 사범학교 나오고 언니도 그랬는데 언니는 또 중학교 교사 자격증 시험 치러서 중학교 음악교사 하면서 육지에서 돈 벌어서 또 보내주시기도 했고 하니까 이제 나머지 7남매니까 저희 이제 오형제는 제주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어려웠죠. 제주도에 뭐 4.3 사건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공부하러 육지 갔기 때문에 괜찮았지. 가를 면하셨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돌아와서도 아주 작은 월급에 아버님 입장에서는 굉장한 이제 변혁이었죠. 왜냐하면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집안에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는데
아버님 혼자 기독교를 믿으니까 문중에서 내쳐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일가 친척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고 자랐어요. 아버님은 받아들이지 않고 종교를 그렇게 믿으니까. 그런 바람에 저희들은 일찌감치 핵가족이어서 저희 가족이었고, 어머님이야 당연히 그 뭐 그렇게 해서 왔으니까 목회자 아내로서 시골에서 뭐 어디 친척 같은데 갈 데도 없고 하니까 책 읽고 뭐 하고 했지만, 그래서 굉장히 물질적으로는 가난했는데 아버님들이 그래도 일찍 개화도 하시고 개화하시고 문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버님은 일본에서 이제 음악 공부를 한 건 아니고 취미로 바이올린도 키셨고 하니까 집안에 또 아버님 서고에 책이 잔뜩 이렇게 그래 되니까 저희들은 가난하고 배는 못 먹은 부모님께서는 걱정하셨겠지만 저희들은 고구마 하나만 먹어도 집안 분위기가 너무나 이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 행복했고 늘 어떤 그런 게 넘쳤고 그래서 저도 뭐 어려서부터 혼자 막 교회에서 피아노도 치고 해서 했고, 그러고 이제 중학교, 그러니까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해서 이제 중학교 졸업했을 때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꼭 그 제주시로 유학을 보내야 된다고 하는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아버님이 안 된다. 그리고 또 여자고 또 제 오빠도 바로 서귀포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했는데 어떻게 제주시로 보내느냐. 제주시가 제주도에서는 제일 최고. 그때는 선생님들이 안 된다고 얘는 너무 똑똑하니까. 제가 그 중학교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내야 된다 해서 아버님께서 장학생이 되면 보내주겠다 해서 좀 참 공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교과서 참고서 같은 것도 없이 뭐 그냥 뭐 남이 보던 거 막 보고 하는데 정말 제 생각해도요 거기를 가기 위해서 장학생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뭐 그래서였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제주여고를 전체 1등으로 수석 입학을 했고 또 장학생이 돼야만 되니까 그때 특기 장학생도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해특기도 받는데 그것도 1등해서 이른바 특대생으로 해갖고 교복까지 학교에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3년 장학금에 교복 입고 입학 선서하고 이제 시골에서 간 애가 그 바람에 뭐 이제 제주시에서 유학할 수 있었고 또 그래도 또 사연은 구구절절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 어려서부터 일찍이 몸에 밴 어떤 소외, 어떤 결핍 이런 것들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물론 이제 시적인 시인으로서 이제 살아가기 위한 어렸을 때부터의 어떤 나의 모든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됐다지만 고등학교 때는 여고 때는 우리 도시락 외교를 해야 돼요. 도시락 싸가서 뭐 니꺼 내꺼 먹으면서 교환해서 뭐 바꿔 먹고 그러면서 수다 떨고 하는데 저는 자취생이니까 아버님 이제 집에서 그야말로 조금 이렇게 용돈이라도 보내오면 도시락을 쌀 형편 뭐 이렇게 시간적인 것도 안 되니 학교 그 교내 매점에서 가락국수라도 먹고 안 그러면 굶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애들이가 전혀 어릴 기회가 없으니까 걔네들이 볼 때는 시골 애 같지도 않고 얼굴이 공부는 1등으로 들어갔고 참 뭐 정말 모두 잘하고 거기다가 저는 어려서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스스로 습득해서 이 피아노 같은 건 좀 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평범한 도시 애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뛰어난 시골 학생인데 도저히 생긴 것도 부모님이 어머님이 또 일본서 한 몇십 년을 살고 나가니까 굉장히 다르잖아요.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도시락 못 사고 가면 이제 음악실에 가서 엘리제를 위하여니 뭐 소녀 기도를 빵빵 쳤죠. 그러니까 애들은 진짜 이제 그리고 자존심이 강해서 이렇게 없어서 못 사왔다, 못 먹었다는 얘기는 못 하니까 그냥 그러니까 애들은 쟤는 참 유복한 집안에서 잘한 줄 알고 또 유복한 집에서 하니까 이거 한 줄 알고 오해를 하고 또 애들이 생각에는 쟤는 꿈만 먹고 사는 애인가 봐. 왜 밥도 안 싸우고 저렇게 뭐 고고하게 저러나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현실적인 거하고는 실상과는 거리가 먼 거였죠. 그러셨군요. 네네. 그러면서 시청자 여러분, 여기 우리 대한민국 전형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굶고 고생을 해가면서도 1등을 토마토 놓고 1등하는 그 우리 강영은 시인과 굶지도 않고 시험만 봤다 하면 낙제를 맡고 있는 이 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두 전형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놀랍네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선생님께서는 그 문학에 대한 일종의 그 방향, 키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진행되어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또 새삼스럽게 이제 알게 된 것은 보통 이렇게 보면 이제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거나 종교적인 그 길을 가시면 그 나머지 가족들도 정서적인 바탕이 그 기독교든 뭐 천주교든 뭐 또 불교든 이런 쪽으로 이게 고착화 되거나 아니면 이제 천착이 되죠. 근데 선생님 시에서는 전혀 그게 나오질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외로우면 인간의 본능이 이제 외로우면 뭐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의 기대거나 절대자에게 뭐 나의 아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호소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 시에서는 지금까지 뭐 많은 시들을 이렇게 제가 보고 있지만 한 번도 그런 그 부분들을 보지를 못해서 또 색다른 어떤 그 세계를 개척해 오셨구나. 그 시인이 된 후에 가장 큰 갈등이 신과의 갈등이었죠.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거는 기독교 자체가 유일신 신앙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도 할 뿐더러 또 뭐라고 할까 굉장히 그런 면이고 또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막 될 대로 하다 보니까 별 이게 자주무도합니다 지금.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종교적 도구마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하고 지금 그 면은 지금도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 있겠네요. 굉장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뭐 종교하고는 또 이렇게 제가 비유하고 있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지만 부잣집 아이들은 그죠? 부잣집 아이들은 저기 길거리 가다가 그 뭐 풀빵이라도 좀 이렇게 좀 사 먹고 싶은 그거는 뭐 자기가 먹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색다른 것을 추구해 가고 싶은 그 본능이죠. 근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늘 일상적으로 풀빵을 먹는 그 생활이잖아요. 부잣집 아이들이 먹는 그런 것도 바나나라도 뭐 하나 먹어봤으면 이런 그 심리와 또 대동소이한 그런 그 심리가 아닐까. 선생님 뭐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분위기에 젖어 계셨으니까 이 세계가 아닌 또 다른 세계에 대한 눈뜸 이런 것들에 대한 간절한 그 바램 같은 것들을 갖고 계셨지 않은가. 그렇게 했고 그 근본적으로는 그 어떤 그 한데 사실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종교는 이제 특히 또 기독교는 신본주의예요. 그리고 인본주의 우리 문화 예술은 인본주의잖아요. 결국은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그 갈등이 너무너무 심했는데 어느 날 그렇게 생각해 버렸죠. 결국 나에게 준 이 재능도 당신이 주신 거다. 감사합니다. 결국 그것도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렇게 쉽게 신앙시라든가 종교시는 쉽게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나는 지금 현재 시인으로서 지금은 뭐 신을 찬양하는 시인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인간들이 아픔과 고통을 같이 나누고 위로를 나눌까 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전혀 제 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뭐 얘기가 우리가 자충우돌 뭐 두서가 없습니다. 근데 참 많은 그 말씀 중에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그 부분들이 참 많아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참 자료가 굉장히 참 풍성하겠다. 그다음에 그 시를 공부하는 독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자료들은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또 넘어가서 선생님 우리가 시 한 편을 또 낭독해 주시고 또 다음 얘기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로 오래 남는 눈입니다. 네. 오래 남는 눈. 강영은. 뒷곁이 없었다면 돌담을 뛰어넘는 사춘기가 없었으리라. 콩당콩당 뛰는 가슴을 쓸어하는 채 쪼그리고 앉아오는 어린 내가 없었으리라. 맵찬 종아리로 서성이는 그 소리를 붙들어맬 뒷담이 없었으리라. 어린 신우대 싸락싸락 눈발 듣는 소리를 듣지 못했으리라. 눈꽃 피어내는 대나무처럼 푸르게 눈뜨는 깊은 밤이 없었으리라. 아마도 나는 그늘을 갖지 못했으리라. 한 남자의 뒷곁이 되는 서늘하고 깊은 그늘까지 사랑하지 못했으리라. 내 몸에 어둠을 미는 저녁의 뒷모습을 보지 못했으리라. 봄이 와도 녹지 않는 첫사랑처럼 오래 남는 눈을 알지 못했으리라. 내 마음속 뒷곁은 더욱 알지 못했으리라. 우리는 이 시를 읽고 또는 듣고 아무 말 없이 한 5분은 침묵하면서 좀 이렇게 느껴야 될 것 같은 그런 시입니다. 자, 선생님 뭐 많은 시들이 절창이시지만 또 한편의 절창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뭐 좋다라고 하는 말로서는 다 모자랄 정도로 참 괜찮다고 그래야 되나요? 훌륭하다. 훌륭하다는 좀 이상하군요.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로 이 시에 대한 얘기를 좀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좋습니다. 오래 남는 눈. 자, 이 시적 세계에 대해서 선생님이 딱 요약해서 저희들에게, 우리 시청자들에게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 좀 약간의 자서전적인 거죠. 이 시 한 편 속에는 제 자서전적인 저의 생각이 압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오래 남는 눈이라는 건 약간 중의적이죠. 눈, 스노우, 오래 남는 눈이기도 하고, 어떤 내 눈 속에 오래 남는 기억되는. 어떤 기억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 시에서는 제 가장 어떻게 중요하다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 뒷곁일 거예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사실 우리 제주도에 보면 다 뒷곁에 이렇게 하면 돌담이 이렇게 있거든요. 한쪽에는 이렇게 신우대도 심어져 있고 그렇게 하고 닭장도 있고. 그러면 사실 제 어머니도 뭔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는 가서 닭장 곁에서도 홀짝홀짝 울기도 했어요. 근데 저도 뭔가 이렇게 야단을 맞거나 하면 앞들에 가서 햇빛 쨍쨍 나는 그 하얗고 너른 뜰에 가가지고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뒷곁에 가지고 훌쩍훌쩍해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울었거든요. 그대로 여기 나와 있죠. 뒷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울 수도 있었고, 또 이렇게 또 제주도 제가 살던 데는 굉장히 따뜻한 곳이어서 한라산 남쪽이었기 때문에 눈이 쌓이는 게 아니라 눈이 내리다가 내리면서 녹아요. 그러니까 쌀락눈 같이 항상.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뒷담이 돌담도 있었고 어린 신우들이라고 했지만은 어린 신우들 싸락싸락 눈발 드는 소리를 못했지만 사실 내가 뒷곁이 없었다면 뒷곁에 뭐 골목길이라다 다른 거면 이런 어떤 풍경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쌀락눈이 그 대밭에 묻히는 소리도 들었고, 그러고는 거기에 어때 눈꽃이 대나무에 피는 것처럼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 내가 밤새도록 파랗게 눈 뜨는 깊은 밤도 있었고, 그러고
돌담을 띄워놓은 사춘기 보면 되게 남자애들이 개구쟁이 같이 와서 뒷뜰에 와서 휙 불고 그 돌담 너머로 불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뛰어넘고 싶어서 그리고 정말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남자애들 한 7명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모으고 배를 빌렸으니까 우리 그 서귀포 앞바다에 또 섬이 몇 개 있지만 그 이쪽으로 동쪽에 보면 쥐기도라는 섬이 있어요. 토끼섬. 거기는 지금은 굉장히 나무가 우거져서 정글이 됐지만 제가 자라던 그 중학교 때쯤에는 토끼들이 살고 나무 한 그루 없이 이렇게 넓다는 풀밭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막 놀러들도 가고 했는데 청순들이 이 머슴애들이 7명이 돈 모았다고 배 빌렸다고 저보고 토끼섬에 놀러 가세요. 놀러 가자. 속으로는 너무너무 가고 싶고 일탈도 하고 싶었는데 뭐예요. 딱 종각 있는데 이제 울타리 딱 있고 아버님이 그렇게 목회하시는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 남이 입에 오르내리를 할 수도 없고 해서 너무너무 가고 싶었지만 시점 딱 되고 아니야 난 못 가. 했는데 그게 평생토록 그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때 나는 못 가 이렇게 할 때 얼마나 도도했을까요? 나는 못 가. 도도는 했는데 속으로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그때 그런 돌담을 뛰어넘고 싶은 사춘기인데 그리고 이 눈발도 제 방에서 이렇게 바라 이거 뭐 제 자랑하는 것처럼인데 제 자랑이 아니고 제 추억이고 제 기억을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한참 공부하다가 딱 쳐다봤는데 어떤 남학생이 눈사람이 된 채 귤나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애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간에는 육지에서 전학 온 애래요. 제주도 애 같으면 그렇게 돈 모아서 야 배 샀으니까 우리 놀러 가자 이러지. 그 밤에 그 제 방 창 앞에 그 돌담 넘어와가지고 거기서 눈 맞으면서 몇 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제 모습을 그렇게 몰래 훔쳐보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런 이 정서가. 방송이 나가면 네. 그 남학생이 이 방송 보고 네. 틀림없이 연락을 근데 하실 겁니다. 제가 그 누군지는 이제는 알 것 같은데 끝내 안 만났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그 원래 그 있는 애들은 그런 행동 안 하고 배했지만 걔네들 지금 가서 제가 지금쯤은 이제 우리가 60도 넘으니까 이제 뭐 임무를 뭐 이렇게 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사결기 할 때니까 야 그때 누가 돈 마서갔니 너가 그랬니 막 했더니 난 아니야 제가 그래서 난 아니야 하는데 혐의는 가지만 지금은 이제 멋쩍은지 부인을 해요. 그치만 이게 갔는데 거기 서 있던 남자애는 그때 당시에 누가 육지에서 전학 오네.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제주도에 있어요. 네. 서울에서 사업하다가 망하거나 혹은 뭐 무슨 피치 못할 사연으로 제주도로 이렇게 숨어 온 가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애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하는 한 7년 정도 된 7년 전에 가니까 막 저의 연락처를 안타깝게 물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예. 걔가 우리 그 효던 초등학교 중학교가 아니라 이게 전화 갔다가 다 저기 했는데 마침 제가 사는 가까운 마을에 거기서 이렇게 무슨 일을 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나의 연락을 바란다고 누구한테서 연락처를 받았는데 제가 연락을 안 하고 안 만났죠. 이때에 어떤 이런 것들이 사라질까봐. 원형이 원형을 잃어볼까봐. 잃어볼까봐. 그렇게 했죠. 그러고 와서 뭐 그 다음에는 뭐 다 알잖아요. 아마도 나는 그늘을 갖지 못했으리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인생의 그늘이기도 하고 혹은 나의 어떤 개인의 어떤 아픈 어떤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의무스럽게 이제 그늘이라고 했지만 앞들에선 그늘이 안 생기거든요. 뒷곁. 어둑신한 그 뒷뜰에나 그늘이 생기죠. 그래서 내가 뒷곁이 없었다면 그늘을 갖지 못했으리라. 그리고 한 남자의 뒷곁이 되는 서운하고 기쁜 것. 이제 뭐 결혼을 해서 한 남자의 뒷곁이 됐지만 아까 뭐 사전에 선생님한테도 그런 사연을 결혼한 사연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그렇게 해도 그거를 수능하려고 했고 결혼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게 이게 서늘하고 깊은 거라고 사랑한 거고 그거 봄에와도 녹지 않은 사람처럼 오래 남는 눈
오래 남아있는 스노우이기도 하고 오래 남아있는 내 눈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누구나 다 이런 뒷곁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뒷곁이라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떤 이러한 잔향을 남기는 뒷곁도 알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우리가 한 편의 시를 통해서 이제 한 시인이 살아왔던 이력, 그 개인사적인 측면도 굉장히 깊게 배어 있지만 그것이 개인사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독자화되면, 그것이 이제 활자화되고 작품화되면, 그것은 공적인 담론으로서의 이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 지금 이제 쭉 개인사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거기에 디테일하게 인생이라고 하는 문제도 같이 오브랩을 시켜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는 측면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우리 인생에 대한 전 과정, 네. 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처럼 좀 복기를 좀 해보면요. 오래 남는 눈어머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기억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결국 이 시의 그 전체적인 얘기를 압축을 하면 참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네. 이 세상 사람들 참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보이는 것들, 그 수많은 것들 중에 남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그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어떤 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교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남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뒷곁이 없다면 이렇게 없었다면 이렇게 됩니다. 뒷곁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공간적인 뒷곁도 되겠지만 인생에 있어서 나의 내면의 깊이, 뭐 10년이라고 해도 되고, 뭐 그런 세계가 없었다면, 내가 이것과 정반대되는, 거울의 이미지죠. 반대되는 어떤 세계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펼쳐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뒷곁이 없었다면, 돌담을 뛰어넘는 사춘기가 없었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돌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뒷곁에 어떤 그 깊이 있는 어떤 사유 체계가 없었다면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현상적인 문제죠. 현상적인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좋았다. 콩당콩당 뛰는 가슴을 쓸어하는 채 쪼그려 앉아 우는 어린 내가 없었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는 두 가지죠.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떤 그 뒷곁이라고 하는 고립이기도 하고요. 폐쇄성이기도 하지만 그 폐쇄성이 있었으므로 울음을 울 수 있는, 그죠? 소통에 대한 방법도 알게 되고 저 너머의 세계를 그리워할 줄도 알게 된 나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맵찬 종아리로 서성이는 그 소리를 붙들어 맬 뒷담이 없었으리라. 좋습니다. 어린 신우대의 사락사락 눈발 듣는 소리를 듣지 못했으리라. 뒷곁이 없었다면, 그 깊이 있는 내면의 세계가 없었다면 이 세상에 와글거리는 그 존재라고 하는 어떤 세계성에 대한 눈뜸도 없다는 거지. 눈뜸도 없다. 눈꽃 피어내는 대나무처럼 푸르게 눈뜨는 깊은 밤이 없었으리라. 아마도 나는 그늘을 갖지 못했으리라. 우리가 정호성 시인인가요? 오렌지라고 하는 시인가? 제 기억에 그런 것 같은데, 오렌지는 오렌지인지를 또 모르고 있는 거죠. 정말 그게 아니군요. 나는 그늘을 같이 아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정호성 시인의 시죠. 네. 그때 그 그늘이란 것은 어떤 현상적인 그늘도 응달이라고 하는 그 그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인생의 깊이죠.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를 같이 못 아는 사람하고는 사랑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얘기인데, 여기서 똑같은 의미로 그렇게 좀 읽힙니다. 그래서
나는 그늘을 갖지 못했으리라. 한 남자의 뒷곁이 되는 서늘하고 깊은 그늘까지 사랑하지 못했으리라. 내가 내 사유의 깊이를 갖지 못하고 그 아픔을 몰랐다면 인류의 인간을 사랑하는 그 따뜻한 마음조차도 없었다는 거지. 내 몸의 어둠을 미는 저녁의 뒷모습을 보지 못했으리라. 봄이 와도 녹지 않는 첫사랑처럼 오래 남는 눈을 알지 못했으리라. 내 마음속 뒤끝은 더욱 알지 못했으리라. 참 이 구조가 이런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그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물러나서 뒷곁에서 자기를 응시하는 부분이지만 종래는 자기를 응시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꿰뚫어서 알게 되는 그 사유체계인데 참 좋습니다. 아주 재밌네요. 시가 재밌고 읽어도 뭐 이거는 선생님이 옛날에 제한테 이렇게 보내주셔서 네. 이게 아마 저기 그 녹색 비단 구렁이가 출판사가 네네 종려나무. 종려나무 저기 그 박경환 선생님이 네네. 하는 거기죠. 네. 그래서 보내주셔서 아주 잘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새삼스럽게 다시 읽어도 역시 명작이구나. 네. 명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조금 이 얘기를 요즘 선생님들 시를 많이 보시잖아요. 네. 젊은 애들 네네. 시 쓰는 것도 그렇고 뭐 우리 시인님하고 뭐 저를 포함해서 네. 많은 시인들이 이게 시를 정말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네네. 많은 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많은 시들을 보면서 다 명편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다 명편은 아닐 거 아닌가? 네네. 문해지도 그렇고 네네. 시집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뭐 어떤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드시나요? 많은 안타까움에 대한 생각이라기보다 저는 이제 제가 어떤 시를 선호하는가, 시를 읽을 때 어떤 시를 재미있게 읽는가 이런 생각을 하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시를 썼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 맞지 않고 혹은 아닌 시를 썼다고 안타까움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실질적으로 시인들이 시의 직공이 아니라 어떤 예술혼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술가로서의 자기 자각을 갖고 뭔가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혹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자기 내면에 귀를 기울여서 좀 살아있는 시를 주면 그게 장르가 어떻든 형태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 그 외침을 알 수가 있고 또 어떤 예술로서의 어떤 걸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보여주기에 급급한 시 어떤 건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자기 자각의식 없이 자기가 시인이다 혹은 예술가다라는 자각의식 없이 그냥 만들기에 급급하고 보여주기에 급급한 시를 읽을 때 구태 안타깝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그럴 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자기적이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을 다시 해야겠네요. 시가 말하는 거죠. 언어와 관계가 있으니까 말하는 거라면 그냥 뭔가 말하기에 급급한 시 말하기에 급해서 흔히 뭐 반대를 위한 반대, 말하기 위한 말함, 보여주기 위한 보여줌 이런 거 뭔가 목적을 앞세운 시를 봤을 때는 조금 갑갑증이 들어요. 시는 그야말로 흐르는 강물처럼 내추럴하게 자기 내면에서부터 하고자 하는 말을 언어를 통해서 강물이 아주 유연하게 출렁거리며 흘러가듯이 이렇게 해야 되지 머리로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짜집게 하듯이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그런 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이 말씀인즉슨 예를 들어 뒷곁이 없는 시, 뒷곁이 없는 시, 그다음에 그 뒷곁의 사유 체계를 꿰뚫어서 관통하지 못한 그 미숙함, 그렇죠. 뭐 이런 시들이 그렇죠. 너무 많다. 그 말씀. 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뭐 저부터도 이제 늘 이제 반성하고 그렇지 않으리라고 이제 다짐을 하지만 또 그게 쉽지 않아서. 아니 그러니까 시가 예. 모던하든 포스트 모던을 하든 보면 정말 좋은 시들은 그런 시를 읽으면서도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형태와 장래를 음. 막론하고 분명히 그 사람의 어떤 정신과 내면과 사유가 살아있고 그거를 어떤 그런 형식으로 표현했다 해도 우리가 감동이 오는데 이렇게 감동이 안 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렇습니다.